1401호 사시죠? 이렇게 뵙기는 처음이네요. 아줌마하고는 가끔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요. 남자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 닫힌 버튼을 꾹 누르며 예의 바르게 물었다. 제게도 차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마침 집에 아내가 없어서. 아내를 버리다. 유덕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다. 같이 가요. 최신 유행하는 살인적인 굽높이에 스틸레토 힐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나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지쳐 있었다. 한시 바삐 내 방의 침대 위로 쓰러지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서 그만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소리 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안에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채 꼼짝도 않고 고요했다. 밤 11시 50분경이었다.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누군가가 손안에 날선 칼을 숨기고 벽 쪽으로 붙어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입구의 경비실은 텅 비어 있었다. 경비원 아저씨는 손전등을 들고 어딘가 으슥한 곳을 순찰하고 다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순간의 엘리베이터 안이야말로 위험한 공간이 아닌가.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 안에는 남자의 모습이 벽 쪽으로 길쭉한 선만 보였다. 그 선으로 점칠 수 있는 것은 검정 슈트라는 점. 그러나 그것만으론 그가 어떤 남자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올라가려는 엘리베이터를 한없이 붙들어 놓고 타지 않는 것도 그 남자를 화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선량한 어떤 남자라도 그의 부하를 도두어서 뜻밖의 불상사를 저지르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했다. 마땅한 어떤 핑계를 대어서 타지 않는다거나 깜빡해서 뭔가를 차 속에 두고 왔다는 핑계가 막 떠올랐지만 그 생각보다 먼저 내 구두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선뜻 들어서고 말았다. 내 우둔한 두뇌보다는 날렵한 발바닥이 더 피곤했던 모양이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닫힌 공간 안으로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상당히 좋은 향수였다. 고급 양복에 향수를 뿌리는 멋진 남자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도 나의 9cm 높이의 스틸레토 힐에 와서 꽂혔다. 아, 안녕하세요. 나는 서둘러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다. 벽 쪽으로 반듯하게 서 있던 남자가 얼핏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안다는 것에 혼란스러운 듯 했다. 1401호 사시죠? 이렇게 뵙기는 처음이네요. 아줌마하고는 가끔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요. 내가 앞집 남자라고 착각한 이유라면 순전히 엘리베이터에 14라는 숫자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앞집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앞집 여자와도 단 한 차례 커피를 마셨을 뿐이다. 그것도 6개월 전에.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둥그스름하고 평범해 보였던 부인의 이미지가 이 세련된 남자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만이 언뜻 떠오를 뿐이다. 그러자 남자가 눌러진 버튼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소 멋쩍은 미소를 띠고는 얼른 13의 숫자를 긴 손가락으로 눌렀다. 아, 1402호라면 저희 집 바로 위층이군요. 그가 낮지도 높지도 않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의 예상대로이다. 하얀 치아도 정결했다. 나는 이런 남자는 드물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신음을 삼켰다. 네, 아래층이시네요. 순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는 완벽한 데다가 실수까지 할 줄 안다. 치명적인 완벽함을 누그러뜨리는 작은 실수조차 매혹적이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10분 알고 있다는 듯이 느긋하게 한마디 했다.
그럼 혹시 저희 집사람과도 차를... 아니요. 제가 이곳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앞집 아줌마뿐이거든요. 그렇군요. 남자도 서운하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짧은 침묵 사이를 비집고 예의 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다시 훅 끼쳐왔다. 남자의 향수 냄새가 이렇게 자극적일 수 있다니. 나에게서는 종일 돌아다닌 땀 냄새만 풍길 것이다. 나는 괜히 얼굴을 붉혔다.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땡 소리와 함께 멈췄다. 남자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 닫힘 버튼을 꾹 누르며 예의 바르게 물었다. 제게도 차 한 잔을 주시겠습니까? 마침 집에 아내가 없어서.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피곤했던 참이었다. 게다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아닌가. 나는 마땅한 핑곗거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남자의 매력에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다. 수만 가지의 핑계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14층에서 멎었고 내 발은 자동적으로 복도로 나가 현관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내 등 뒤의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잠금 장치를 모조리 해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밤늦게 커피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난 잠을 잘 자는 편이죠. 예민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남자는 의외로 소탈한 모양이다. 들어서자마자 응접 소파에 가서 앉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주방으로 와서 식탁 의자 위에 윗도리를 벗어 걸치고 앉았다. 어쩌면 그는 와이셔츠 위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스파게티 따위를 능숙하게 해낼 줄 아는 남자일지도 모른다. 요리를 잘하는 남자란 얼마나 매력적인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수동식 커피 머신으로 원두를 갈았다. 곧 실내에 가득 퍼지는 진한 커피 향기가 한결 정신이 맑아지게 했다. 피곤함이 가셔서인지 점차 기분도 좋아졌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그도 커피향에 취했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기혼자라는 것, 그리고 같은 동의 주민이라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아래층 남자라거나 기혼자라는 것을 보장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을 믿듯 그 남자의 말을 신뢰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신뢰감은 위태롭다. 위태로운 신뢰감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흥분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 감정을 복잡하게 뒤흔들어 놓는다. 사모님은 친정에 가셨나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사모님이란 표현이 우스운 걸까? 아니면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내가? 나로서도 나 자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걱정스럽다. 출장 중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 있죠. 아, 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모양이죠? 디자이너예요. 패션 디자이너? 가방 디자이너요. 핸드백 따위를 디자인합니다. 어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입고 있는 양복, 드레스 셔츠, 그리고 차고 있는 시계와 향수까지도 아내의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었다. 남자에 관한 환상이 얼마쯤 거치고 나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아내를 한 번이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을까? 샤넬의 검정 드레스에 온통 얼굴을 뒤덮을 만한 커다란 검정 선글라스를 쓴 깡마른 어떤 여자의 영상이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그 여자가 탔다가 내리기만 하면 엘리베이터 안은 두통이 일 정도로 향수 냄새가 진했었다. 아가씨의 직업을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나를 아가씨라고 봐주다니. 젊은 부인 취급해주지 않은 점은 고마웠다. 세련되게 입은 옷차림이나 아찔한 높이의 하이 힐에도 불구하고 곧잘 아줌마로 불리는 이유는 나의 선천적인 유전자 때문이었다.
타고난 오동통한 몸매에다 도톰한 볼살은 나의 가혹한 노력이나 의지를 비웃는다. 그 전에 선생님은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무역회사라면 뭐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일 뿐이죠. 남자가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이번엔 내가 말할 차례였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예요. 서너 군데 잡지에 기고하고 있죠. 오늘은 숨겨진 맛집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고 탐방 기사를 쓸 거예요. 가끔 인터뷰 기사도 쓰죠. 남자의 눈에서 흥미롭다는 듯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결코 식탁 조명 등이 반사된 탓은 아니었다. 그가 도수가 별로 없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발견했다. 숨겨진 맛집이라면 30년 전통, 40년 전통 그런 집입니까? 이번엔 내가 가볍게 이맛살을 찌푸렸다. 텔레비전에 넘쳐나는 그런 맛집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남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식당, 제대로 된 순수한 맛을 내는 곳이라야 기사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집이야말로 진짜죠. 아, 그렇군요. 남자는 정말 감탄했다는 듯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다는 듯한 눈길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잠깐 기다렸다. 하지만 남자는 선뜻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듯 애매한 동작으로 커피만 몇 모금 꿀꺽 삼켰다. 목을대로 넘어가는 진한 커피 한 모금을 나는 그 순간 맹렬히 질투했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든. 그런 집이라면 저도 한 군데 알고 있거든요. 뭐 유명하다거나 근사한 음식을 파는 집은 아니에요. 소박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식당이죠. 나는 다음 말을 재촉한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별 맛이 없는 듯하지만 은근히 중독이 되고 말아요. 어디에 가서도 이런 음식은 먹어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집이죠. 그게 별 특징 없이 그냥 밋밋한데도 그 집이 아닌 다른 식당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맛이랄까. 지친 심신을 위무해 준다고나 할까요? 지금 그 맛이 떠올라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듯 남자의 눈에 아련하고 깊은 향수가 떠올랐다. 나는 은연중에 꿀꺽 침을 삼켰다. 바로 제가 찾던 식당이네요. 제발 제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들고 있던 머그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탄력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소리뿐 아니라 내 몸은 이미 그를 향해 바싹 앞으로 당겨져 있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그날 역시 11시 가까운 시각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는 일은 그다지 흔치 않았다. 나는 막 닫힘 버튼을 누를 참이었는데 같이 갑시다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싶지 않은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얼른 닫힘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내 손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나는 힘을 줘서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멍하니 올려다보자 웃고 있는 남자를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때처럼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둘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다. 무슨 일을 기대했겠는가. 그는 다소 망설이는 듯 했지만 커피 고마웠다며 이제 쉬시라는 깍듯한 인사말과 함께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뭔가 허전한 느낌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다. 참, 그 식당에 찾아가 보셨습니까?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나는 좀 실망했다. 아니요.
사실은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아서 금방이라도 찾아갈 듯이 호들갑을 떨었던 자신이 떠올라서 나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의 얼굴에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히 지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의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은 그날보다 훨씬 수척해 보여 딴 사람 같을 정도였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다음 말을 고르고 있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그만 14층에서 멎고 말았다. 남자는 13의 숫자를 누르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남자를 쳐다보자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식당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그가 나보다 먼저 내렸다. 나는 두 번째로 그 남자를 집안에 들여놓고 말았다. 이번에 나는 와인을 내놓았다. 그날 진한 에스프레소가 잠자리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상표를 들여다보며 좋은 와인이군요. 한마디 했다. 그 와인에 관해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전에 함께 살던 남자가 남겨놓은 와인이었다. 낯선 남자에게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 감정이 어느덧 정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내 기분은 울적해졌다. 나는 와인잔과 치즈와 말린 과일, 호두 따위를 유리 접시에 내놓으며 그 식당에 얽힌 이야기나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작정했다. 남자 역시 누구에겐가 그 이야기를 무척이나 털어놓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뗐다. 지금 아내는 이혼한 후 재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겐 전처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 혹시 지루하지 않나요? 그가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그 식당이 이혼한 전처와 관계 있다는 것을 이제야 눈치챘다. 그런 점에서 나는 좀 둔한 편이다. 아니요. 여자들은 누구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흥미있어 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와인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남자는 내 앞에 있으면서도 먼 곳으로 흘러갔다. 전처,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이지 어색하군요. 어쨌든 그녀와 나는 소개팅에서 만나 반년쯤 사귀다가 바로 결혼하게 됐어요. 의외로 이 남자는 평범하군. 나는 와인을 홀짝거리며 생각했다. 내 전처는 유복한 집안에서 별 고생 없이 자란 여자였어요. 도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애쓴다거나 하는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까닭으로 성격은 밝고 낙천적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내로서 딱 알맞은 여자라고 생각되었고 집안도 유복했으므로 결혼 조건으론 합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난 뭔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전처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었단 말인가요? 나는 섣부른 질문 대신 다음 말을 재촉한다는 뜻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불빛 아래 선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남자답지 않은 섬세한 입술이었다. 전처의 생활은 지나치게 단순했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동네 부인들과 휩쓸려 쇼핑을 가거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수다를 떠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게 나의 로망인데요. 하려다가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좋은 직장에 연봉이 많은 남자조차 아내가 벌어오기를 기대한다면 정말이지 실망이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에는 전처의 친구들이나 동네 부인들의 신발이 가득 차 있었죠. 집안엔 항상 음식 냄새가 넘쳐나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왁자지껄했어요. 확실하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그러셨어요.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 있다가 주의를 줬죠. 그 뒤부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내가 퇴근해 오는 시간까지
친구들과 노는 일만큼은 삼가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왕왕거리는 TV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녀는 조용한 걸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크게 틀어놓은 TV 소리, 끓고 있는 음식이 그나마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결국 난 점점 집으로 늦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내가 바깥에서 방황하는 시간 동안 전처는 내가 먹지 못한 저녁까지 혼자 먹어치우면서 TV 앞에서 점점 몸이 비대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구의 하마처럼 변해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남자는 지금의 아내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아내와는 정반대로 대비되는 세련되고 날씬하며 깡마른 여자. 내 예상과 남자의 이야기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잠깐, 나는 뭔가 억울해서 소리쳤다. 그렇다면 전처에게 다이어트를 권유했어야죠. 그런 충고조차 없이 전처를 버리셨다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내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문득 내 얼굴이 그의 전처를 닮지 않았을까 곤혹스러웠다. 전처는 평범하며 오동통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혐오스러울 만큼 비대해져서 그의 차가운 눈길 앞에 노출되고 말았다. 나 역시 그녀와 똑같은 전처를 밟은 전력이 있다. 간신히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도 나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전처를 거울 앞에 세우고 당신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한없이 옆으로 퍼진 이 육체가 어떻게 된 거냐고 추궁했죠. 전처는 처음엔 부정하더군요. 눈으로 보이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처녀적의 몸매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더군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뚱뚱하다며 억울해하기조차 하더군요. 그래서 야비하지만 옷 사이즈로 증거를 들이댔죠. 그건 남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사이즈였습니다. 전처는 모욕감으로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슬프게 울고 비참해하고 속상해했지만 결국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냈죠. 처음엔 대단한 각오와 오기도 부리더라고요. 성공하리라고 나도 믿었습니다. 격려도 쏟아 부었고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복되는 지루한 운동과 식이요법들, 주사기와 여러 종류의 약들과 육체와의 끝없는 투쟁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눈에 저도 모르게 흥건한 눈물이 고였다.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단식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술로서 살을 빼는 일만큼은 못하더라고요. 전처는 무척이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장모님이 워낙 애지중지 키워서 수영도 못했고 자전거조차 탈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요? 전처는 병적일 정도로 겁이 많다고. 그곳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것일까? 이혼을 하면서 그는 살던 집을 전처에게 위자료로 넘겼다고 했다. 그리고 남자는 디자이너의 아파트로 짐을 옮겼고 전처는 살던 집에서 식당을 개업했다. 물론 전처는 생활이 궁한 것도 아니어서 식당 따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고 한다. 이혼 후 원래의 방식대로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해먹고 수다를 떠는 생활로 고스란히 되돌아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 솜씨를 아꼈으며 마냥 얻어먹기에도 부담스러워서 식당을 차려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식당은 아름아름만으로도 마니아가 꽤 생겨나서 이미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장사는 쏠쏠했다고 한다. 남자가 그려준 약도는 친절하고 상세했으므로 나는 어렵지 않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었다. 평범한 주택가의 골목을 한참 걸어 들어가자 그저 밥
이라고만 상호가 새겨진 집이 나타났다. 담장 옆을 헐어서 가게를 만든 곳이었다. 일본식 현관 같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식당인 모양이었다. 밤 9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술을 팔지 않는 집이라고 했으니 저녁밥 손님도 얼추 끊어졌을 것이다. 문 앞에 당도해서 나는 호흡을 골랐으며 괜히 가슴이 설레었다. 문은 쉽게 열렸다. 이렇게 밀기만 하면 열리는 문을 그 남자는 몇 번이고 서성거리다 돌아갔다고 고백했다. 남자가 그리워한 것은 전처였을까, 밥이었을까. 어쨌거나 남자의 마음이 짚혀서였는지 가슴이 아릿해왔다. 안은 넓지 않은 편으로 탁자가 4개 정도 더 안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 듯 보였다. 따뜻하고 푸근한 분위기였으며 뭔가 맛있는 냄새가 허공 중에 떠돌고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 저녁 손님은 끊어진 듯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는 들렸으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나는 조금 큰 소리로 물으며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갔다. 맞은편 벽, 나무 기둥 사이에 한지 벽지 위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 꽤 큰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여자가 한 사람 웃는 듯 우는 듯 미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행객 차림이 분명한 그 여자는 하얗고 통통한 얼굴이 붕 떠올라서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듯 겁먹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랬다. 언뜻 밝은 여행자의 모습이나 그 실상은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 찍혔다는 것. 등 뒤의 배경으로는 눈이 커다랗고 선명하며 코가 높은 이국의 사람들, 수많은 여행자들과 인도인들이 겹겹으로 흐릿하게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공포는 바로 그 배경일 것이다. 영업이 끝났답니다. 다음에 오세요. 약간 쉰 듯한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뗐다. 사진 속 여자가 주방에서 나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자세히 살핀다. 그 여자는 하마처럼 뚱뚱하지는 않았다. 풍만한 글래머로서 보기에 기분 좋을 정도였다. 나는 공연히 즐거워졌다. 그런데 여기 사진 속이 공항인가 봐요. 델리 공항, 맞죠? 인도에 가보셨어요? 여자의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인도에 안 가보셨다면 말을 마세요. 그녀는 개그맨 말투를 흉내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곤 먼저 깔깔거리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 거리낌 없는 웃음은 그러나 씁쓸했다. 비탄과 절망이 종잇장처럼 습기가 말라버리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다. 저는 숨겨진 맛집을 수소문해서 취재하러 다니는 프리랜서 작가예요. 이런 집이 소개된다면 바로 대박이죠. 어렵게 소개를 받았으니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제 영업 비밀이니 다쳐요. 명함을 들이밀며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음에도 여자는 시큰둥하니 코웃음 쳤다. 이 집이 무슨 식당 축에나 끼나요. 보다시피 그냥 동네 밥집이죠. 동네 아줌마들이나 아는 친구들이 밥하기 싫을 때 와서 먹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순전히 지들 밥하기 귀찮아서 나를 등 떠밀어 식당을 열게 만든 거라고요. 바보같이 어수룩한 내가 속았을 뿐이에요. 암튼 일단 소문만 나보세요. 손님들이 밀어 닥칠 거예요. 이런 숨겨진 집일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귀찮다니까 그러네. 청국장이나 끓이고 토랑국이나 내놓는 보잘것없는 곳인데 밑반찬도 그날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내놓을 뿐이고 그야 가끔 나도 훌륭한 일품 요리를 내놓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거야 어디까지나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들쑥날쑥인 거고. 여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니, 그 말이 진심인 듯 했다. 취재에 응하거나 식당이 월간지 따위에 실리는 것을 조금도 원하고 있지 않았다. 사실 그건 다행한 일이었다. 나에게도 단지 미끼일 뿐이니까. 좋아요. 그렇다 쳐도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왔는데 설마 장사가 끝났다고 허기진 사람을 굶겨서 보내지는 않으시겠죠? 나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는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여자는 나의 넋살이 못마땅한 듯 잡아먹을 듯한 시선으로 노려보았지만 역시 마음씨가 넉넉한 주부였다. 투덜투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에 끓인 청국장찌개와 들기름에 재운 김구이와 알맞게 구운 간 고등어, 된장에 조물조물 묻힌 취나물 등을 순식간에 차려서 내왔다. 다이어트에 돌입할 때는 모든 음식이 적군이 독을 푼 음식으로 보인다. 음험하고 사나운 먹을거리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밥상이란 바로 사람을 무장해제시켜 버린다. 수저를 든 순간 나는 황홀감에 빠졌다. 29회를 꼬박 3끼씩 먹어봤지만 이런 맛은 다시 없었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순수한 맛이 나의 육체 속으로 부드럽게 빨려 들어갔다. 육체의 모든 것들이 허겁지겁 그 음식을 탐했다. 나는 감동한 나머지 내가 여기에 찾아온 목적을 잊어버릴 뻔했다. 다행히 그 여자는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내가 자신의 음식을 탐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아, 정말 맛있어요. 나는 탄식하며 말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어요. 나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는지 여자가 그때까지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던 갑옷을 일시에 벗어던지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삐죽거리며 말하는 여자의 눈동자에 얼핏 이슬이 맺혔다. 우리 엄마는 제게 늘 그러셨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는 금방 실증이 나지만 요리 잘하는 여자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 얼굴이 예쁜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기고 말았죠. 이혼하셨어요? 이혼 당했죠. 겉보기에는 내가 이혼을 요구한 걸로 되어 있지만 남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나는 이미 들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전처에게 마지막으로 행했던 충격 요법. 그것은 혼자 인도를 찾아가는 여행이었다. 남자는 먼저 인도로 출장을 떠났다. 그리곤 중요한 서류를 서재에 두고 왔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그 서류를 갖고 인도 델리 공항으로 곧장 와줄 것을 요구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 바로 회사에서 목이 잘릴 테니. 다급해진 여자는 생전 처음으로 용기를 쥐어짜서 혼자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러나 여자가 인도 공항에 내렸을 때 남자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뒤였다. 여자는 남편을 만날 수 없었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겁먹은 그녀는 지체 않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으며 자신의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을 목격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다시 화제를 슬쩍 돌렸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 사진 속 인도 어떠셨어요? 나도 평생의 꿈이 인도의 타지마할을 구경하는 것이거든요. 여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인도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공항에서 내렸다가 바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 인도로 갈 참이에요. 이제부터요? 인도로 가신다고요? 그럼요. 이 식당을 문 닫고 인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요즘 다이어트도 했답니다. 신기하게도 결혼 생활 중에는 죽어라 안 되던 다이어트에도 성공했고요.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나는 인도 공항에 내린 순간 남편이 마중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죽을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순순히 이혼에 동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낯선 곳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은 이혼보다 더 무서웠어요. 남편은 다시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포는 금방이라도 내 숨통을, 내 목구멍을 쥐어 틀어서 끊어놓을 것 같았다고요.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그 남자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던 부분을. 남자는 전처와 이혼할 생각까지는 품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전처가 그렇게 곧장 돌아올 줄 모르고 다른 여자와 침대에서 뒹군 것이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순식간에 전처는 돌아와 버렸고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으며 그는 그날로 가방 하나만 들고 디자이너의 아파트로 옮겨가야 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고약한 기분이었다고 울먹였다. 그렇게 무서운 인도로 다시 가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공포와 마주서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패배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그 엄청난 공포와 맞서 싸우려면 나는 혼자 델리 공항에 내려서 그 시꺼먼 눈썹, 커다란 눈망울에 수많은 인도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식당이 잡지에 나오건 말건 나에겐 아무런 흥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젊은 처녀가 배낭을 메고 겁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단지 이국의 공항에 혼자 내렸다는 것만으로 미칠 듯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혼보다 더 무서웠다는 여자가 내 눈앞에 있다. 여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열에 들뜬 어조였다. 타지아마를 꼭 보고 말 거야. 해가 뜰 때, 질 때 그 색이 오묘하게 변한다는 타지마할을 꼭 보고야 말겠어. 남자는 나에게 하소연했다. 디자이너는 음식 따위는 집안에서 할 줄 모른다고. 디자이너는 새 모이만큼 조금 먹는 거식증 환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최근에는 하도 말라서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2대나 나가버렸다고. 디자이너의 깡마른 가슴이 무서워서 잠자리조차 맘 놓고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우는 남자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입술에 나는 내 입술을 포개고 말았다. 나는 조용히 그 여자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떠나기 전에 요리 방법을 전수해 주세요. 인도에서 돌아오면 식당을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지키도록 해주세요. 요리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남자를 온통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그러자 여자가 내 눈 앞에서 천천히 그림 속으로 사라져갔다. 웃음소리만을 길고 희미하게 끌면서 붉게 타오르는 황혼의 사막 위에 바라나시의 아득한 연기 속에 맨발에 사리를 걸치고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신비한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끔찍한 냄새와 소음과 혼잡 속으로 여자는 그렇게 호련히 사라져갔다.